사업 아이템도 확실하고 끌어오르는 열정도 있는데 정말 딱 이거 하나를 몰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풀썩 주저앉는 초보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매출 올리기에만 신경 쓰다가 초기 세팅을 대충 해두면 나중에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필수 세무상식 7가지, 이것만 제대로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피 같은 내 돈 수천만 원 단위의 리스크를 덜어내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업장 주소는 허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보통 처음 사업 시작하면 마음이 좀 들뜨죠. 나도 이제 사장인데 하면서 명함에 박힐 번듯한 사무실 주소부터 찾으십니다. 강남, 여의도, 홍대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면서 덜컥 계약부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업 시작하자마자 자기 발등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내가 손님을 직접 맞이해야 하는 식당을 하거나 큰 기계가 들어와야 하는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 집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도소매, 쇼핑몰, 요즘 유행하는 1인 지식 창업까지 다 돼요. 일단 고정비부터 숨통을 틔워야 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세 아끼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주소지 하나 때문에 누구는 세금 부담을 크게 안고 가고 누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밀어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마법 같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조건만 딱 맞으면 대표님이 번 돈에 대해 매기는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대폭 감면해줍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의 혜택이 주소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방 산골짜기로 가야 혜택 주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국가에서 정해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핵심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선 밖으로만 나가면 감면율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진짜 재미있는 건요, 길 하나 차이로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인천 구월동 번화가에 사무실을 차리면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바로 옆 동네인 송도나 청라 같은 곳은 경제 자유구역이라 혜택을 팍팍 지원해줍니다. 남양주나 시흥 같은 곳들도 잘 찾아보면 보물 같은 지역들이 쏙쏙 숨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대표님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강남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혜택 지역에 있는 저렴한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영리하게 활용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땅 치고 후회하는 업종 세팅입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집에서 예쁜 캔들이나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로 팔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랑 전자상거래업 두 가지를 처음부터 같이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 일단 만드는 것부터 연습 좀 하고 인터넷 판매는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해야지, 이러면서 제조업만 덜렁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가벼운 마음으로 홈택스에 들어가 업종 추가 버튼을 누르시죠. 자, 여기서부터 아찔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왜 이게 큰 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막강한 세액 감면 혜택, 이거 오직 최초 창업일 때만 선물처럼 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등록한 제조업은 오, 새로 창업하셨네요 이러고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슬쩍 추가한 전자상거래업은 어떻게 볼까요? 국세청은 이걸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하던 사업에 업종 하나 늘린 거네? 이건 창업이 아니라 사업 확장이지 하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땀 흘려 물건 만들어 팔았는데 제조업으로 잡히는 이익은 세금 혜택을 받고 뒤늦게 추가한 전자상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클릭 몇 번 늦었다고 귀한 혜택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제조업만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업종 추가를 누르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담부터 하세요.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자상거래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이 창업 요건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밑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크게 그려야 합니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처음부터 영리하게 세팅하고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OEM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OEM 제조업이나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필수적으로 사업 목적에 추가할 분들은 미리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만 사업자 등록에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홈택스 등록입니다. 빳빳한 새 사업자 등록증 하나 손에 쥐었다고 파티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이제부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계좌와 카드 등록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사업자 등록증 들고 은행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통장에 내 이름 옆에 대박상회 같은 예쁜 상호 딱 찍어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대표님은 드디어 사업용 통장 만들었다, 이제 여기로 돈 받으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이름만 특이한 일반 개인 통장일 뿐입니다. 국세청 전산에는 아무런 정보도 넘어가지 않은 빈 껍데기 상태라는 거예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그 통장 번호를 사업용 계좌로 정식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고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미등록 가산세라는 생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하면서 긁을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에 딱 다 미리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카드를 등록해 두면 대표님이 결제할 때마다 국세청 전산에 데이터가 쫙 빨려 들어옵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전산에 다 남아 있으니까 클릭 몇 번으로 비용 처리가 수월해져요. 그런데 이걸 안 해두면 나중에 그 수많은 종이 영수증 다 긁어 모아서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영수증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비용 인정 못 받고 그게 다 대표님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기에 딱 5분으로 세팅을 끝내두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부탁드려보시면 상세히 알려줄 거예요. 네 번째는 적격증빙 수취의 습관화입니다. 사업하면서 돈을 썼으면 나 사업하느라고 이만큼 비용 썼어요 라고 당당하게 증명을 해야 세금도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문방구에서 파는 수기 영수증을 들이밀면 국세청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진짜 영수증, 세법 용어로는 적격증빙이라는 딱 세 가지 무기가 필요한데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을 쓸 때 대표님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현금 결제를 할 때 습관적으로 본인 핸드폰 번호를 누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직장인들이나 하는 소득공제용이지 사업경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 라고 외치시고 대표님 사업자 번호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가 더 나갑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핸드폰 요금, 인터넷비, 정수기 렌탈비 등은 자동이체 결제 수단을 아까 홈택스에 등록해둔 사업용 신용카드로 싹 다 바꿔버리세요. 그럼 매달 결제될 때마다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 처리가 누락 없이 알아서 기록되는 든든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직원을 뽑게 되면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니까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폼단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직원이 출근한 첫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바로 근로계약서예요. 계약서 작성 의무나 최저시급, 주휴수당 같은 노동법 이슈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셔야 대표님 신변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노무만큼 무서운 게 바로 세무신고입니다. 직원 월급을 줬으면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해요. 이걸 빼먹으면 나중에 직원에게 준 수백,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사업경비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인건비를 경비 처리 못하면 현님 소득이 뻥튀기 돼서 억울한 세금을 받게 되니까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무조건 신고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영리한 전략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기업이라면 정식으로 직원 등록을 하고 급여를 챙겨주세요. 실제로 일하는 가족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 소득을 분산시키면 대표님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어서 가구 전체의 세금 부담을 마법처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급여 설계와 신고는 꼭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137 법칙입니다. 1년 세금 농사 일정 딱 3달치만 캘린더에 동그라미 치세요. 1월, 3월, 7월입니다. 부가세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해서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냅니다. 그리고 1년 총 이익에 대한 끝판왕 정산이 바로 3월 결산이겠죠. 한 달이나 주는데 설마 놓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쁘다 보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산 신고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율을 단순 적용해봐도 납부해야 할 본세 이외에 엄청난 가산세가 훌쩍 붙어버립니다.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날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1월, 3월, 7월 알람을 맞춰두세요. 이 법칙만 지켜도 남들보다 수백만 원 더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숨은 경비 찾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큰 장비를 살 때 업자들이 부가세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현금 뭉치를 그냥 건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은행 앱을 켜서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세요. 당장 내 손에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금융 기록을 확실히 남겨두면 나중에 실력 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경비 처리를 소명할 수 있는 귀중한 생명줄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 꿀 경비도 있어요. 거래처나 업무 관련 지인의 경조사 문자를 받으면 꼭 캡처해서 모아두세요. 요건을 충족하면요, 청첩장이랑 부고장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훌륭하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20건만 모아도 4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증빙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사업은 단순히 매출을 높여서 많이 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번 돈이 내 주머니에서 새어나가지 않게 꽉 잠그고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실력
실력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7가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셔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확실히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발로 뛰다 보면 이 복잡한 세금 구조 세팅을 혼자 다 챙기기가 정말 벅차시죠? 이게 맞나? 불안해서 밤잠 설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편하게 고민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설팅 장관 김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장관 경영 세금 자금 제도 컨설팅 장관 명확한 기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선택에